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박수 소리가 천장을 흔들던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노동계가 그토록 염원하던 이른바 노란봉투법, 노조법 이 3조 개정안, 이 국회의 문턱을 넘던 날이었습니다. 당시 노동계는 역사를 바꿨다며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불과 몇 달 뒤 같은 장소에서 같은 법안을 두고 정반대의 구호가 울려 퍼졌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환영이 아니었습니다. 폐기하라. 15년을 기다려온 법안이 통과되었는데 왜 축포는 탄식으로 바뀌었고 같은 평길이 서로에게 칼끝을 겨누게 된 것일까요? 뭔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이 싸움의 본질을 꿰뚫기 위해선 감정을 배제하고 냉정한 비용의 논리로 접근해야 합니다.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필요한 것은 돈과 시간, 그리고 투명한 게임의 룰입니다. 노동계는 지난 15년 동안 막대한 돈과 시간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승리의 순간 세 번째 요소인 예측 가능한 규칙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진짜 격전지는 국회 본회의장의 법조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현장을 지배하는 디테일, 정부가 내놓은 시행령에서 모든 카드가 뒤집혔기 때문입니다. 출입구는 열어줬는데 정작 그 문턱을 넘을 수 없을 만큼 높여버린 셈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자 하는 진짜 공포는 따로 있습니다. 노동계의 함성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자본의 침묵입니다. 최근 주한외국기업연합회 포르카가 내놓은 설문 결과는 여의도 증권가를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조사 대상 기업의 무려 35.6%가 한국 내 투자를 축소하거나 심지어 한국 지사 철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여러분, 비즈니스 세계에서 검토 considering라는 단어는 단순히 생각 중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계산기가 돌아갔고 신규 채용과 발주를 멈춘 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외교적 수사입니다. 도대체 왜 그들은 짐을 싸려는 걸까요? 단순히 인건비가 비싸서일까요? 아닙니다. 글로벌 자본이 가장 혐오하는 비용은 바로 예측 불가능한 비용, unpredictable cost입니다. 파업할 수 있습니다. 임금 인상 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섭 상대가 누구인지조차 모호하고 파업으로 공장이 멈춰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조차 불확실한 시장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규칙이 수시로 바뀌고 심판의 판정 기준이 공개되지 않은 경기장에 수조 원을 베팅하는 투자자는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노란 봉투법이라는 거대한 실험대 위에 서 있습니다. 노동계는 속았다고 외치고 기업은 떠나겠다고 경고하며 정부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이 혼란이 과연 여러분의 월급 봉투와 자녀들의 일자리에 어떤 파장을 미치게 될지 그 냉혹한 경제적 진실을 끝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사태의 진짜 뇌관을 건드려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3월 10일의 공포가 단순히 기업들의 엄살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법의 원칙과 현장의 작동 방식 사이에 괴리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흔히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고들 합니다. 이번 노란 봉투법 사태에서 그 디테일은 바로 시행령에 숨어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 즉 모법의 취지는 명확합니다. 진짜 사장, 즉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근로 조건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한다면 하청 노조도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다. 듣기에는 아주 합리적이고 정의로워 보입니다. 하청 업체의 바지 사장 뒤에 숨어있던 원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겠다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정부와 고용노동부가 입법 예고한 시행령은 이 취지를 기술적으로 무력화시키는 장치를 그대로 두었습니다. 바로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무엇인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 사업장에 노조가 여러 개 있다면 회사가 10번, 20번씩 교섭할 수는 없으니 대표 선수 딱 한 명만 뽑아서 오라는 것입니다. 효율성을 위한 제도죠. 그런데 이것을 원청과 하청 관계에 적용하면 치명적인 모순이 발생합니다. 가령 국내 굴지의 반도체 기업 A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곳에는 수만 명의 정규직으로 구성된 원청 노조가 있고 청소나 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천여 명의 하청 노조가 있습니다. 현행 시행령대로라면 하청 노조가 원청과 교섭하고 싶어도 먼저 원청 노조와 합쳐서 단일 대표를 뽑아야 합니다. 자, 수만 명 대 천여 명. 다수결로 투표하면 누가 교섭 대표가 될까요? 당연히 쪽수가 많은 원청 노조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는 이해관계가 완전히 다릅니다. 원청 노조의 관심사는 높은 성과급과 임금 인상, 복지 혜택입니다. 반면 하청 노조의 절박한 요구는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즉 안전 문제와 고용 승계입니다. 그런데 확성기는 하나뿐이고 그 확성기를 쥔 건 원청 노조입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하청 노동자의 목소리는 원청의 거대한 요구사항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민주노총이 이를 두고 목소리가 희석되는 이중 단일화의 함정이라고 비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반박합니다. 이해관계가 다르면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하면 되지 않느냐. 맞습니다. 제도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버튼 하나 누르는 것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하청 노조가 노동위원회에 분리를 신청해야 하고 심사를 거쳐야 하며 만약 원청이 이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면 지난한 법적 공방이 시작됩니다. 이 기간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에서 3년이 걸립니다. 하루하루가 생존 전쟁인 하청 노동자들에게 3년이라는 시간은 영겁과도 같습니다. 그 사이에 노조 동력은 상실되고 조합원들은 지쳐서 떨어져 나갑니다. 결국 법은 교섭할 자격이 있다고 선언했지만 시행령이라는 현실의 벽은 단 그 자격을 증명하려면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복잡한 절차를 통과하라고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노동계가 차라리 폐기하라고 외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희망 고문보다는 차라리 명확한 거절이 낫다는 역설적인 절망감의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혼란을 지켜보는 제3의 눈, 기업들의 계산법은 또 다릅니다. 그들은 이 복잡한 절차 자체가 리스크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곧장 여러분의 일자리와 직결되는 채용시장의 동결로 이어집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법적 혼란이 어떻게 기업들을 소송의 늪으로 밀어넣고 결과적으로 청년들의 취업문을 닫게 만드는지 그 냉혹한 인과관계를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시선을 국회와 공장에서 법원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대한민국은 바야흐로 대소송의 시대, The Era of Great Litigation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고요? 법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대신 판단의 책임을 사법부로 떠넘겼기 때문입니다. 이 혼란의 핵심에는 실질적 지배력, substantial control이라는 아주 매혹적이면서도 위험한 단어가 있습니다. 개정된 법은 근로계약 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조건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를 사용자로 규정합니다. 듣기에는 그럴싸합니다. 하지만 현실 비즈니스 세계에서 실질적이라는 말만큼 모호한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원청인 대기업 A사가 안전을 위해 하청업체 직원들의 작업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이것은 지배력 행사입니까? 아니면 안전관리 의무입니까? 원청이 하청업체의 설비를 점검했습니다. 이것은 경영 간섭입니까? 아니면 파트너십입니까? 기업들은 항변합니다. 우리는 도급 계약을 맺었을 뿐 인사권이 없다. 반면 노동계는 주장합니다. 작업 속도, 휴식 시간, 사실상 원청이 다 정하지 않느냐. 이 간극을 누가 메울까요? 결국 판사입니다. 법 시행 전부터 이미 전조 증상은 나타났습니다. 최근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 소속 1892 명의회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수천, 수만 건의 소송이 본물 터지듯 쏟아질 것이고 기업 법무팀과 로펌들은 즐거운 비명을 지르겠지만 생산 현장은 멈춰설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파업의 범위가 무한대로 확장된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임금이나 복지 같은 근로조건만이 파업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경영상의 판단도 파업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령 회사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AI 로봇을 도입하거나 공장을 이전하려 합니다. 과거에는 이것이 경영진의 고유 권한이었습니다. 하지만 노란봉투법 해서는 이것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으로 해석되어 노조가 이를 막기 위해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게 됩니다. 현대차 노조가 최근 노사 합의 없는 휴머노이드 로봇 도입은 단 한 대도 불허한다. 고 성명을 낸 것이 그 생생한 증거입니다. 기술 혁신을 해야 살아남는 시대에 혁신을 하기 위해 노조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파업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면 과연 어떤 경영자가 과감한 투자를 결정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가장 뼈 아픈 결론에 도달합니다. 기업이 느끼는 이 불확실성의 비용을 누가 치르게 될까요? 바로 우리 청년들입니다.
경영학에는 리스크 회피, 리스크 어버전라는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면 기업은 가장 먼저 채용 버튼을 끕니다. 신규 채용을 했다가 나중에 그들이 노조를 만들고 경영권에 개입하고 소송을 걸어오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로봇을 사거나 아예 고용법이 유연한 해외로 공장을 옮기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앞서 경고한 채용의 빙하기입니다. 법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법이 만들어낸 회색지대, 그레이존가 미래 세대의 일자리를 지우고 있는 형국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모든 논란 속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보이지 않는 피해자들, 즉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절규를 들어보겠습니다. 대기업과 정규직 노조의 싸움 등 터진 새우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시선을 조금 더 낮춰보겠습니다. 화려한 법리 논쟁이 벌어지는 법원과 거대 담론이 오가는 여의도를 떠나 진짜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인 중소기업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흔히 우리는 노란봉투법을 대기업 대 거대 노조의 싸움으로만 인식합니다. 하지만 경제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 법안의 가장 치명적인 파편을 맞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방패막이 없는 진짜 약자들, 바로 중소협력업체와 영세 소상공인들입니다. 옛 속담에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단순히 등이 터지는 수준이 아닙니다. 새우가 살고 있던 바다 자체가 말라버릴 위기입니다. 먼저 하청업체 사장님들의 입장이 되어보겠습니다. 이분들은 지금 샌드위치 신세를 넘어 식물씨 이오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법이 시행되면 하청 노조는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원청 대기업과 직접 교섭하겠다고 나설 것입니다. 논리적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청업체 사장님은 법적으로는 여전히 사용자입니다. 임금을 지급하고 4대 보험을 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임금 협상이나 근로 조건의 결정권은 원청과의 교섭 테이블로 넘어가 버립니다. 하청 사장은 의무만 있고 권한은 없는 허수아비가 되는 셈입니다. 더 무서운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바로 원청의 손절, 컷오프 전략입니다. 대기업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A라는 하청업체에 일감을 줬더니 그 회사 노조가 법을 근거로 원청인 내게 와서 이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합니다. 내 공장이 멈춥니다.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그럼 대기업은 어떻게 할까요? 아, 법이 바뀌었으니 교섭에 응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냉혹합니다. 리스크가 있는 하청업체와는 계약을 종료한다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기업은 자금력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던 도급 물량을 로봇 자동화로 대체하거나 아예 노무 리스크가 없는 해외 업체로 물량을 돌려버릴 것입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공급망 재편, supply chain restructuring이라고 하지만 현장의 언어로는 폐업 선고입니다. 원청이 계약을 끊는 순간 하청업체는 매출이 제로가 됩니다. 사장님은 부도가 나고 노동자들은 교섭할 권리를 얻는 대신 일터 자체를 잃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노동계가 외면하고 싶어 하는, 그러나 반드시 직시해야 할 법의 역설입니다. 약자를 보호하려던 칼이 오히려 약자의 밥줄을 끊어버리는 결과입니다. 피해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여파는 공장 담벼락을 넘어 지역 경제로 쓰나미처럼 밀려옵니다. 울산, 거제, 창원 같은 산업도시를 가보십시오. 대기업 정규직만 사는 곳이 아닙니다. 그 주변에는 그들에게 밥을 파는 식당, 작업복을 파는 가게, 술을 파는 호프집, 원룸을 임대하는 건물주들이 생태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파업의 범위가 넓어지고 빈도가 잦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파업 기간 동안 노동자들의 지갑은 닫힙니다. 게다가 하청업체들이 줄도산하거나 대기업이 자동화를 선택해 인력을 줄이면 이 지역 상권은 그야말로 초토화됩니다. 대기업은 법무팀이 방어해주고 정규직 노조는 투쟁기금이 버텨줍니다. 하지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골목상권 사장님들에게는 그 어떤 안전망도 없습니다. 최근 중소기업 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가 제발 우리 좀 살려달라며 절규에 가까운 성명을 낸 것은 엄살이 아닙니다. 그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이 거대한 법리적 실험의 청구서가 가장 먼저 날아들 곳이 바로 자신들의 가게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대기업은 불확실성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로펌을 쓰고 로봇을 사고 공장을 옮기면 됩니다.
하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불확실성을 견딜 체력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법적 리스크는 곧장 생존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노동권 강화라는 명분 아래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소기업 생태계와 지역 경제라는 토양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자문해 봐야 합니다. 대기업이 기침을 하면 중소기업은 독감에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은 대기업에게 감기 걸리기 싫으면 옷을 더 입으라 자동화 슬래시 해외 이전고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 옆에 있던 중소기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어 죽습니다. 다음 마지막 파트에서는 이 모든 논란을 종합하여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가 나아가야 할 길은 무엇인지 냉정한 미래 전망과 함께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긴 여정을 마무리하며 결론을 내려볼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노란봉투법이라는 거대한 빙산의 일각, 그 수면 아래 숨겨진 거대한 경제적 암초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법의 취지는 분명 선했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약자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자. 그 누구도 이 숭고한 명분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경제학의 역사에는 뼈아픈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우리는 지금 세 가지 갈림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우리가 마주할 확률이 가장 높은 미래는 장밋빛 화합이 아니라 냉혹한 구조 조정일 가능성이 큽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낙관론입니다. 노사 간의 대화가 기적적으로 활성화되어 하청 노동자의 처우가 개선되는 미래입니다. 하지만 앞서 분석했듯 교섭 창구 단일화라는 시행령의 족쇄와 복잡한 법적 절차가 존재하는 한 이 시나리오는 희망사항에 그칠 공산이 큽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현실론입니다. 대한민국 전역이 거대한 소송판이 되는 것입니다. 기업은 로펌 뒤에 숨고 노조는 법원 앞에 천막을 칩니다. 생산성은 떨어지고 사회적 신뢰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치솟습니다. 결국 승자는 변호사들 뿐인 상처뿐인 영광의 시대가 도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 그리고 가장 두려운 비관론입니다. 바로 자본의 침묵과 기술의 역습입니다. 기업은 감정을 가진 인격체가 아닙니다. 철저히 계산에 따라 움직이는 이익 집단입니다. 인간을 고용하는 비용보다 인간을 고용해서 겪게 될 법적 리스크가 더 크다고 판단되는 순간 기업은 가장 확실한 대안을 선택할 것입니다. 바로 자동화, 오토메이션과 AAE입니다. 노란 봉투법이 경영상의 판단까지 파업의 대상으로 삼으려 하자 현대차 노조는 로봇 도입 반대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기업은 노동 유연성이 경직될수록 더 필사적으로 로봇 도입을 서두를 것입니다. 로봇은 파업하지 않습니다. 로봇은 내가 진짜 사장이 누구냐고 묻지 않습니다. 로봇은 손해배상 소송을 걸지 않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로봇은 가장 완벽한 법적 리스크 제로의 노동자입니다. 결국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이 기업으로 하여금 약자를 가장 먼저 로봇으로 대체하게 만드는 명분과 가속도를 제공하는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직시해야 할 노란봉투법의 역설이자 의도와 결과의 괴리입니다. 정부와 국회에 묻습니다. 법안을 통과시키고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과연 이러한 시장의 복수 Revenge of the Marketer를 얼마나 정교하게 시뮬레이션 했습니까? 노동계에 묻습니다. 법적 권리라는 칼자루를 쥐는 것에 취해 그 칼이 결국 자신의 일자리를 베어버릴 수도 있다는 부메랑 효과를 고민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 묻습니다. 35.6%의 외국 기업이 짐을 싸고 하청업체의 일감이 끊기고 채용 공고가 사라지는 이 침묵의 현상들을 과연 정의로운 과정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법은 도덕 교과서가 아닙니다. 법은 현실을 작동시키는 매뉴얼이어야 합니다. 매뉴얼이 잘못되면 기계는 멈춥니다. 그리고 그 기계가 멈췄을 때 가장 먼저 다치는 사람은 조종석에 앉은 기득권이 아니라 기계 밑에서 기름을 닦던 가장 약한 사람들입니다. 소음은 큽니다. 시위대의 함성도 국회의원의 호통도 큽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소리 없이 옵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에 울리는 경고음은 소음이 아니라 바로 자본의 침묵입니다. 부디 이 침묵이 영원한 이별의 신호가 되지 않기를 바라며 오늘 분석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면책 조항 및 저작권 안내 본 영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 제공 및 비평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없음을 명확히 밝힙니다. 본 영상의 내레이션과 일부 이미지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영상에 포함된 분석과 견해는 제작자의 주관적인 해석일 수 있으며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를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공정이용 Fair Use. 본 영상에 사용된 자료는 저작권법의 공정이용 원칙을 준수하며 비평 및 교육 목적으로 인용되었습니다.